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그래서 이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자꾸만 귀결돼 버려서 이 얘기를 꼭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를 잠깐 이 틀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또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고민하셔서 각자의 조직 활동에서 그렇게 찾아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사실 이제 보면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쳤다 이러면 제일 먼저 저는 얘기하는 게 드러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아프다, 다쳤다. 그러니까 죽음은 누군가가 막 의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물론 죽음도 가끔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특히나 이게 이제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 다치거나 아팠을 정도 수준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꼭 드러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왜 드러내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이 정적. 우리 꼭 이럴 때 그런 강 박사님 있죠. 내가 혹시라도 말했는데 입안에서 맴돌지만 틀리면 쪽팔리는데, 저도 누군가 물을 때 맨날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적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 지금 마음속으로 뭐일 거다라고 추측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 드러내게 하려면 드러내야 보상을 받죠. 드러내야 뭐라도 치료를 제대로 받죠. 이런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아팠는지, 왜 다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이유가 되지만 이것을 드러내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를 넘어서서 왜 다쳤는가, 왜 아픈가, 그리고 특히나 요즘처럼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네.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신, 강의 시작하고 나서는 가능하면 묵음이나 그 옛날 광고처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아주 급하신 분을 진동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산업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도 매해 이제 정부가 발표도 하지만 이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 우리의 노동 과정도 많이 달라져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 다쳤던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방식으로는 나타나고는 있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쳤는지, 무엇 때문에 아프게 됐는지가 자꾸 드러나야만, 초기에는 그게 한두 건, 아주 특이한 건이다라고 얘기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질병, 이런 사고가 늘어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그 노동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제주의료원에서 태아 산재에 대해서 10년간을 싸워서 결국 그 태아산재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노동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발병했는가, 사고가 났는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보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다라는 것 하나.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다쳤다. 그럴 때 신고해야 된다. 어디로 신고합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물으면 119. 네. 빙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관리자에게 연락한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아마 다수는 일단 급할 때 내 위에 상사한테,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거 당장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119죠. 119를 불러서 해야 합니다. 아침 선물 없어요? 과자 2개 드세요. 그래서 119를 불러라고 하는 건 아마 다 여기 이제 오늘 참가하신 동지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119를 불러야만 산재가 은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폐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은폐율을. 그렇기 때문에 119를 불러라. 119를 부르지 않으면 대부분 회사들 중에는 회사 차량으로, 사장님 차량으로, 아주 가끔은 회사 용달차로 병원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아주 오래됐지만 청주에서
회사에서 이제 직원이 사고를 보고 119를 불러서 회사 앞까지 119가 왔는데 회사에서 이 차를 돌려보냈고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119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은폐를 막는다는 것과 함께 사실은 이게 또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야만 그런 것들을 최소한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119 불러서 뭔가 조치를 취해. 그 다음에 회사 안에도 연락해. 그 다음에 뭐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도 당연히 다 연락하겠죠? 그런 다음에 나는 당장 뭘 해야 될까? 2번. 내가 다친 게 아닐 때. 증인 확보? 증인 확보도 해야죠. 증인 확보하기 전에 일단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작업의 중지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일손을 놓는 것이 작업 중지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작업 중지에는 좀 더 다른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하고 일단은 119 부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이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파리바게트 이 경우처럼 와가지고 뭐하냐 수습은 됐으니 빨리 일해라 옆 라인 돌리게 하고 김영균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 나는 무조건 작업 중지한다. 이게 내가 개인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다는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아팠다.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회사 안에서 뭔가 여기 색깔이 페인트 칠한 지가 뭐 근처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색으로 이렇게 눈이 편안하고 만약 이런 색을 회사가 이렇게 막 했어요. 페인트 칠을 했어. 친환경 페인트를 쓴다고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얼굴에 갑자기 막 뽀로지가 나. 그리고 또 내가 병원을 갔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럴 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을 말하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일을 꼭 얘기하라고 하냐면 금방 얘기한 경우 회사에 어떤 리모델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환경의 변화잖아요. 사실 내가 어딘가가 갑자기 아프거나 나의 신체에 변화가 나타나서 병원을 갈 때 나는 이유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가면 저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뽀로지가 나요. 라고 하면 머리 아픈 두통약을 줄 것이고 뽀로지 날 때는 피부약을 줄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증상을 치료할 수 있지만 나의 발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물리적으로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일을 하다가 가다가 자빠졌는데 그래서 다리가 삐었습니다 라고 할 건지 회사가 리모델링 과정에 뭔가 바뀌었는데 그 뒤부터 내가 이렇게 아파요 라고 할 건지 뭐라도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혹시라도 나중에 나의 증상이 계속될 때 우리가 이게 우리 회사에 뭐가 바뀌어서 또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거 산재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산재 신청할 때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초진자예요. 네. 그 초진은 내가 처음 병원 갔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갔을 때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제 일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 어깨가 그때부터 너무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라고라도 얘기를 해놔야만 증상도 치료하면서 나중에 혹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대응이라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예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 찾기를 합니다. 근데 진실 찾기를 할 때 여기 오시는 동지들은 다들 생각해요. 산재가 왜 노동자 탓이야? 시민재가 왜 길 가다가 거기에 우연히 갔던 그 사람이 탓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죠. 그래서 산재나 시민재해가 뭔가 사회적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다라고 할 때 왜 사회적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우리 사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우리가 같이 풀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문제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진실 찾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탓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적 문제를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맨날 노조나 시민사회단체나 저런 사람들은 맨날 구조적 문제를 얘기해.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자본이 이윤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정부가 기업 편드느라고 못해서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 말을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쟤들은 맨날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저거 이상 하는 얘기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뻔한 얘기가 아니다. 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사고조사 과정입니다.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론이나 어떤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어져 있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부는 항상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짓을 한다가 모범 정답으로 주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라는 얘기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마다 원인과 이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다 항상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 여기 있는 것처럼 과속하는 화물차 사고가 났어. 어쨌든 그 사람이 지가 바빠가지고 11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데 140, 150을 밟았어. 그 사람 탓이지. 그게 왜 구조적 문제야? 그 다음에 축구장 압사, 89년도에 영국의 힐스버러 축구장에서 97명이 사망한 이 경우 처음에 정부가 발표한 게 딱 그거였잖아요. 영국은 흔히 말하는 축구 광팬이 많다 그러잖아요. 축구 광팬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결국 압사한 거다 라고 했지만 사고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축구장의 구조, 그리고 그 축구장 구조에 맞지 않게 경찰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게 한꺼번에 밀어넣기 때문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조대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다는 거죠. 끼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컨베이어 끼임 사고가 되게 컨베이어 벨트의 끼임 사고라고 하는 글자는 똑같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버튼을 누른 놈이 잘못이다.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버튼을 누른 그 다른 작업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다른 작업자가 그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런 사고의 원인은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찾기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상규명은 그래서 사고조사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산업재해, 시민재해 얘기를 하겠다 라고 이제 같이 가능한 벌무려서 얘기하겠다 하는데 저도 참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되게 혼재가 되어 있어요. 산재, 시민재해, 재난, 참사, 재해 다 짬뽕으로 쓰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요. 또 사실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특별히 다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노동자들 재해, 산재에 대해서는 별로 참사다, 재난이다 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그냥 산업재해예요. 노동자 재해는 그냥 노동자 재해라고만 부르지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재난이
이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법률적으로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구분하는 범주 안에서 노동자재해, 산업재해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과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물론 법률적으로는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그때가 19년인가? 항상 미세먼지 한창 많을 때 그 미세먼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 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여기가 특별관리구역 뭐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 근데 그 법을 만들 때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라는 건 알겠어. 다 불편해. 근데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이야 사회재난이야? 이게 국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논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따라서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고 누가 이걸 보상해야 되는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논쟁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재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우리가 재해, 재난, 참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하게 뭔가 구획을 지어서 한다기보다는 저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다쳤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다음 원인이 뭐래. 그다음 피해 규모가 1명이래, 10명이래, 30명이래. 이런 피해 규모나 이것이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좀 약간 감각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도 구분을 할 수밖에 없긴 한 대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물론 뭐 삼풍백화점이나 이번에 이제 오송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송참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재해라고 부르잖아요. 다수가 시민들이 했었으니까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노동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노동자 개인에게는 다 같은 노동자에도 누군가에게는 산업재해고 누군가에게는 산업재해가 아니기도 합니다. 치사지 버스 운전하셨던 기사님은 산업재해로 신청했고 산재보상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당일날 하루가 휴가여서 그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놀러 가던 다른 노동자는 산재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보상과 책임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산재와 시민재해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들도 많이 함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구조적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재해의 원인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뭐 자료도 엄청 올칼라로 해주셨던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빨간 게 안 되니까 엄청 불편하네. 이렇게 막 줄을 긋고 싶은데. 이게 이제 현대 아이파크가 왜 붕괴했는가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한창 많은 데들이 이제 붕괴의 원인들을 찾아 나갔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몇 가지 이제 전문가들과 대담해서 나왔던 몇 가지 건물 붕괴라고 하는 것은 산풍이나 그다음에 뭐 성수대교는 건물은 아니지만 붕괴라는 측면에서는 같고 그다음에 현대 아이파크가 똑같은 건물의 붕괴인데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자가 여기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료에서는 아마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다설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양생되는 시간과 조건을 두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38층의 경우에 콘크리트 무게를 받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돈 아낀다고 사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이 받침대가 없다라는 것. 어머나. 예, 고맙습니다. 예, 빨간불이. 안에 빨간불이 들어오는군요.
네, 이게 받칠 수 없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타설한 것도 문제인데 실제 확인해 보니 콘크리트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이 업체들에서 제공한 콘크리트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낮아서 실제로 이걸로 완성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밀도가 낮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거기에 심지어 감리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대 아이파크의 붕괴의 여러 요인들이었죠. 근데 똑같은 건물 붕괴였는데 산풍은 그럼 왜 무너졌냐? 산풍에 무너진 것은 핵심은 설계 변경, 불법 용도 변경이었어요. 똑같은 붕괴지만 조금씩 다른 거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말단 공무원부터 구청장까지 뇌물을 줘서 다 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고 한 거예요. 여기는 심지어 그랬던 거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뭐 지하 4층 그 다음에 지상 5층이었나? 지하 5층 지상 4층이었나? 이렇게 거꾸로인 것 같은데요. 여기인 경우에 위에 있는 예를 들면 롤러스케이트장을 원래 짓기로 했던 거를 식당가로 바꾼 거죠. 아니 이런 용도 변경이 왜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롤러스케이트장을 지었을 때의 이 건물의 하중과 거기에 수없이 많은 물품과 사람이 밀집도가 달라지는 이 식당가가 들어갈 때 건물이 받아야 되는 하중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건물에 뭔가 이렇게 보강하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 없이 그냥 다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꼭대기 옥상에 있는 냉각탑이 137톤인데 이게 원래 있던 위치가 아파트 쪽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 냉각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럼 이 냉각탑을 이 반대쪽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가 냉각탑을 이렇게 기중기 같은 걸로 찡찡 옮기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은 안 짓고 식당가를 짓더니 이 냉각탑을 롤러로 밀어서 이렇게 반대로 옮긴 거예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137톤이 한 번에 징징징 당연히 그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용도 변경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이 각각의 행위들도 문제였지만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이게 또 다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건물 붕괴라도 사실은 원인이 다 다르다.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어떤 것들이 또 다르게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재해의 원인이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똑같이 현장에서 비정규직,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정규직 더 많이 다치지. 비정규직 더 많이 죽지.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 하나가 모든 재해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 고용 형태가 낳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이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1, 2, 3, 4, 5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한 어떤 특수한 조건들 속에서 놓여져 있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원인을 대부분 다 이번에도 어제 오송참사 그 진상조사위원회 그 결과 발표하면서 되게 답답했던 게 뭐였었냐면요. 저희가 한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쫙 브리핑을 다 하고 나는데 기자들이 자꾸 뭘 묻냐면 그래서 원인의 핵심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세상에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누가 좀 갖고 와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것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조금 더 주요했다,
조금 더 이게 더 큰 원인이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걸 물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지지난번인가까지도 보니까 구의역 뭐 대구 지하철 참사 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구의역 사고, 구의역 김군 뭐 사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구의역 사고의 경우 도대체 원인이 뭐냐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 원인을 찾는 것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돼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본 것들 중에 사실 소통이 안 됐죠. 그래서 이분이 작업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도 있고 작업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 거기가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누군가가 얘기라도 해주셨을 텐데 2인 1조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작업 시간도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래서 2명이 다니기도 어렵고 1명이 해도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냈던 것은 원하청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1시간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나? 왜냐하면 각각의 원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 대책을 세울 때 누군가는 그렇게 세우겠죠. 무전기, 그래 기차가 전철이 들어오는 거 알게 되면 이런 사고가 앞으로는 없겠지? 무전기 주면 되겠네. 여기서 끝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런 거보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저기 전철 들어온다 빨리 피해 말해주면 되겠네. 2인 1조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금만 이것만 땡. 우리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청 계약도 그럴 수 있죠.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정도로 조항을 바꾸자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면 이 사고는 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 원인에서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구의역 사고 개선 체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개선 방안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떤 연관관계로 인하여 이 결과가 나왔을까? 김영균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균이 하청이어서 정규직이 아마 똑같은 그 일을 했어도 그 사고는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김영균의 죽음 이후에 진상조사위가 특조위가 꾸려지고 그 특조위의 결과로 수없이 많은 개선책과 함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진실찾기의 과정입니다. 제가 요새 오송 참사에 꽂혀가지고요. 어제도 그렇고 하도 얘기가 오송 참사 다들 그래도 근처 지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들 아실 텐데 작년 7월 15일 날 이제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이 부상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구출되기보다 탈출하셨던 16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당일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러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왔던 한 책임자가 그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이건 천재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 그 사람 말처럼 집중호우가 이 참사의 원인이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잖아요. 집중호우가 와서 비가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막 내려 비를 어떻게 천장을 칠 수도 없고 이게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애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집중호우가 이 재해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봐야 될 거냐? 또는 집중호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계기일 뿐인 건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재방 붕괴가 저희는 여러 요인 중에 좀 주요하다라고 생각하긴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오송 참사는 재방의 문제가 예방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중요한 핵심 원인이라고 볼 거냐? 이런 게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저희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중에 자꾸 이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답변이었는데요. 되게 일반적으로 써놨죠.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중호우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호우는 원인이 아니다. 그건 그냥 계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닥칠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의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를 수없이 많이 당하게 되고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놈의 비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도 하고 있고 예상도 하고 있어요. 또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송 참사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관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재난관리에는 이 핵심적으로 4개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복구는 당연히 이제 이 재난이 발생한 다음이죠. 예방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위험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아, 여기는 지하도인데 근처에 강이 흘러. 저 강이 넘치면 이 지하도가 위험하겠네? 이것을 예상하는 것. 그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이게 예방과 대비일 수 있습니다. 대응은 근데 예상한 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이 강이 넘쳐. 그럼 여기에 따라 대응을 해야죠. 교통을 통제하고 차량을 딴 데로 돌리고 이런 것들이 대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가 그치고 상황이 정리되면 그 뒤에 침수된 곳들을 다시 복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각각의 과정마다 어떠한 시스템도 운영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112, 129에 신고했어요. 근데 그 신고는 신고받는 그 기관에서 꿀떡 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딱 그런 거예요. 회사가 산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산재 발생한 상황을 알고만 있고 당사자에게 치료비를 주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우리 회사에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기구들은 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것이 실패한 책임은 당연히 그것을 담당한 개별 공무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이 전체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하는가를 묻기 이전에 담당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담당자, 책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작업한 작업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런 건 어쩌면 이렇게 산재나 시민재해가 똑같은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참사에 이르게 된 것들은 그간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는 사고조사의 과정입니다. 근데 회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동지들 다 하임리 법칙이 워낙 많이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해요. 1대 29, 29, 300. 한 명이 그냥 얘기하면 한 명이 죽기 전에 벌써 29명 정도가 비율적으로 보면 가볍게라도 다친다라든지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다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다칠 뻔했다라든지 예를 들면 어딘가에 이렇게 아주 뾰족한
이런 책상이 있는데 책상 끝이 다 뾰족해요. 근데 여기에 가다가 뭔가 물건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여기에 샥 베어서 너무 심한 상처를 입고 이래서 다리를 하나 절단하게 돼. 근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여기가 뾰족했다라면 지나가던 사람들과 살짝 스쳐서 손이 베었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면서 봐라.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하는 얘기.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이 이 모든 사고와 재해를 만드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징후가 있다라고 말한 이 하이미가 이 얘기까지 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뾰족한 철판을 그대로 둔 것, 이것은 불안정한 상태죠. 누가 가더라도 다치거나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조심하지 않고 방호막이나 뭔가 이렇게 방호 조치를 해놨으면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더라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없었어. 이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바쁘니까 막 뛰어가다 여기에 이제 베어오고 상처를 입게 돼. 그리고 이게 날카로운지를 내가 그날 여기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온 사람은 잘 몰라. 이 사람은 그걸 전혀 주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그 행동은 불안정한 행동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고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또는 여기는 아주 좋지 않은 사례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아예 결함이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이렇게 도미노로 겹치면서 재해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니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하지 않게 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 불안정한 상태는 다른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불안정한 행동은 누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요? 사고 당사자. 그렇죠. 노동자의 탓이라는 이거. 그래서 끊임없이 안전의식하며 아차 사고를 보고도 조심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노동자의 탓이다라고만 얘기되어 버리는 순간 사실은 앞으로의 사고는 끊임없이 또 나겠죠. 근데 이 얘기는 여전히 사업주들이 뇌 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보면 그것과 또 분리되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소를 찾아서 안전하게 바꾸는 게 필요해. 우리 이거 하려고 현장에서 뭐 하세요? 유형성 평가. 유형성 평가도 하고 요인 찾기도 하고 그걸 해서 TBM도 하고 다 합니다. 이 이론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아, 위험한 거 있어.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지. 그래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위험 요소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뾰족한 뭔가 철판이 계속 있어. 그러면 이 철판을 사람들 다니는 길에 놓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제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라면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라면 이제 뭔가 방호 장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작업 방식을 아예 라인을 변경한다라거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제일 그나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요? 마스크. 네, 제일 마지막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사고 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 했대. 작업자가 안전모 안 썼대. 근데 그게 또 너무나 웃긴 게 4m 높이에서 11m 높이에서 떨어져서 추락사했는데 작업자가 안전모를 안 쓴 게 문제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고조사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뭐에 끓여 먹고 있어요? 연탄불 위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물을 올려놨어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위험 요소를 바꾼다, 없앤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안 먹는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안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유해 위험 요인이 뭐가 되냐면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거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유해 위험 요인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찾을 때? 가스를 차단시킵니다. 그렇죠. 연탄불 자체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으로는 위험하니까 라면 먹지 마. 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먹지 마가 진짜 이게 대안이 되는 거냐.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알약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하신 대로 연탄불이라고 하니 불 자체가 위험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찾게 되면 그 다음 대안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연탄불을 이런 전기로 바꾼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조사를 하는 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 들었죠. 불안정한 상태와 그 노래도 있죠. 불안정한 상태. 근데 여전히 이게 작년 2월에 경총에서 올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회사가 어떤 걸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까? 를 물었더니 이게 나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확산이 제일 중요하다. 올해 우리 회사는 이거 중심으로 할 거야. 여전히 우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이 얘기해요. 노동자들이 조심 안 해서 그래. 라는 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조사를 통해서 찾은 원인으로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조사를 한다는 것은 원인이 뭐다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재발 방지책까지 내오는 거를 사실은 포함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고부가 있어요. 여기에서 원인이 뭘까? 아까 라면 끓여 먹을 때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라면을 먹겠다고 생각하는 내가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적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계고부가 있는 것 자체가 원인일 수도 있죠.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고부가 있을 수 있어요. 구조상 있어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계고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꼭 필요한 계고부인, 꼭 필요한 구멍이냐, 계고부라니까 너무 말이 좀 어렵네. 꼭 필요한 뚫린 구멍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거는 원인일 수는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씩 우리는 찾아야 돼요. 보호장구 이야기하지만 보호장구를 안 준 건지 안 한 건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거였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대를 매고 싶은데 걸 데가 없어. 장비는 나한테 다 줬는데 그럼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 사실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금방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를 찾을래 내 눈앞에 있는 게 가장 잘 보이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회사가 정규직 뒤에 숨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릿속은 다 알죠.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내 눈앞에 있는 또 다른 노동자, 나의 투쟁을 맡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가장 먼저 대립하게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숨은 회사를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재해의 원인을 찾는 과정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 사건에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인으로 보고 그 원인은 또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이며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해자는 특히 흔히 산재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이러면 유족, 사망자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해자는 이제 산재 사망사고라고 본다라면 유족, 동료, 그 동료들이 함께하는 노조, 그리고 비슷한 업종의 다른 노동자들이나 관련된 활동가들도 그것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조사는 수사와는 다릅니다. 사고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낳게 한 배경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재발 방지책까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면 수사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누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지 않았는가,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수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재 사고 나면 가끔 그 재해조사 이유서 나오잖아요. 노동부에서. 그래서 와가지고 쫙 작성해서 갖고 가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 재해조사 한 거 보고서를 내놔라, 보자. 라고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수사 중인 경우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재판 중일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재해조사 이유서에는 이 사람이 또는 이 누군가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어긋나게 했다를 조목조목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배경하에 되었다는 것이 사실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것도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와 조사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사망사고 발생부터 재판까지를 보면 피해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유족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재 사망사고가 났다 이러면 첫 번째 유족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족 없으면 투쟁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는 않다. 다른 동료들도 다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도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헌법의 규정에 보면 그 일터에서의 작업장에서 작업 환경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정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작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작업 환경의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산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여전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한 거는 특히 유족들은 나의 가족이 죽었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알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러나 현장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내가 하는 일이 뭐고 우리 현장은 어떻고 이런 얘기 시시콜콜 하세요?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주실 만한 분이 있어요? 그쵸. 원래 가족은 그러지 않아라고 말하는 분들 있긴 하던데요. 원래 가족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족들의 이 열망과 그 다음에 이걸 밝히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크지만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동료나 노조 그리고 그 현장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특히 노조가 취약하거나 노조가 현장 장악력이 없을 때 또는 노조 자체가 없을 때는 그 업종에 있는 다른 노조나 단체나 상급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있는 활동가들이 사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LG에서 그 LG 뭐죠 그 에어컨 수리 기사님이 떨어졌을 때
그때 거기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 조사를 거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이후 법적 조치까지는 못 갔지만 아주 초보적이지만 사고 조사 이걸 다 했어요. 그때 비슷하게 이런 AS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여기와 LG의 그 하청업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봤을 때 어떠하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아니 우리 사업장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라고 하지만 업종의 특성이나 그 다음에 여러 사례가 있으면 아 이런 사고가 날 땐 이럴 수 있는데라고 하는 추측으로부터 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하는 활동가들의 참여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만 사고 조사가 되고 나면 이게 수사와 재판까지 쭉 이어집니다. 전 재판까지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합의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피해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간혹은 특이하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 산재 사망 사고 대응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저희한테는 가끔 연락이 오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유족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일단 당황스럽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건 그거잖아요. 아 이런 상황에 내가 뭘 해야지를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고 해봄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 산재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을 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대신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 저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를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투쟁이 됐던 게 구의역 김군투쟁과 평택항 이선호님. 며칠 전에 이제 이선호님이 이제 3주기였어요. 4월 22일이었거든요. 여기도 처음 투쟁을 하게 됐던 게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촛불도 들고 친구들이 주변에 언론사에 연락 돌리고 하면서 사실은 이 투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대응의 주체가 되고 나면 이분들은 똑같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유족만이 아니라 유족, 동료, 주변에 있는 활동가들 거기에 간혹 사안에 따라서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까지도 그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의 과정을 한번 짧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산재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던 그 표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구조하고 응급조치하고 재해자를 이송해야 됩니다. 사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요 아주 초기 첫 번째 과정에서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아까 119 신고 사업장 내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노조가 있으면 노조로 그리고 그 노조는 상급단체로 지역단체로 노조가 없다라면 도움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송할 때 꼭 누군가가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아직 생존에 계시다면 당연히 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능한 가서 그래서 병원을 어떻게 옮겼고 장례식장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쪽에서 아마 사망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회사에서 유족들한테도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가능하면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유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작업을 중지하는 것. 그것과 함께 현장을 보존해야만 증거가 확보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SPC 같은 경우가 그러지 못했다는 건데 그나마 SPC는 작업을 중지하지 못했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SPC 사고가 발생했던 날 제가 거기가 이제 민주노총 소속도 있지만 아닌 데가 더 다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SPC 불매운동 이것 때문에 노조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당일 사고가 딱 발생하고 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안에서 아직
동료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한 작업을 중단하시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영상이라도 찍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행히 그때 영상을 찍고 나서 작업은 당연히 이제 다들 눈치 보니까 작업을 계속 진행하시게 됐고 그 영상 찍은 걸로 다음날 언론에 나가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제일 좋은 건 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스톱시키는 건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라면 증거 확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을 찍는 것, 관리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남기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여럿이니까 누구라도 나중에 증언해 주겠지? 그때는 증언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개별로 이제 노조가 좀 강해서 가능하다라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제일 산재 사건을 풀기 어려운 게 노조가 현장 장악력이 적을 때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증언해 주겠지, 진술해 주겠지 라고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나 그 상황에서 영상과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노조가 있으면 당연히 유족에게 연락하고 노조가 없다라면 관계에 의해서라도 주변 단체들에 연락하되 만약에 내 동료라면 우리는 가끔 좀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가족들을 서로 알기도 하고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분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 노조 처음 만들 때 누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노조 가입해라고 설득하느냐, 누가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부터 저 사람이 나를 깨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조직할 때 제일 신뢰받을 만한 사람에 가서 네가 설득해라 뭐 이러면 등 떠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가장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연락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조가 제일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유족들과의 만남과 유족들과 얘기하는 거. 어렵지만 이거는 그냥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기본만 잘 갖추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는 현장은 노조가 있다면 노조 안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 어떻게 해라를 꼭 노조 입장으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게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조합이 있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그걸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고용노동부와 경찰입니다. 아까 조사와 수사의 절차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고용노동부는 이제 작업 중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 거고 그럴 때 꼭 요구할 것은 현장에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작업 중지 스티커를 붙여달라. 보통 한 장 붙이고 가기도 하고 2장 붙이고 가기도 하는데 여러 군데 붙여라.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나 자신이 잘 없어. 노조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을 때 작업중지 스티커 붙일 때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지금 이거 작업중지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설명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설득이 돼요. 그렇게 일단 노조가 있는 경우에 하시라. 작업중지의 경우에는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들은 물론 법적으로는 노조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노동자, 노조, 사업주, 노동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노동부는 최종적으로 작업중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사업주가 지금 이걸 작업중지 하십시오를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업주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노동자 개인이 약간의 부담을 안고 작업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회사, 노조, 시민사회단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유족 쫙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사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사고조사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그 다음에 화재인 경우에는 소방, 여러 군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고조사 팀이 꾸려질 거고요. 거기에 별도로 노사가 합동 사고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노동부에 하는 여기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노조와
유족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용균 사고처럼 아예 별도의 조사기구를 꾸려서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건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사고조사에 가능한 한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베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다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검찰이 실제 노동부와 경찰의 이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기소를 할 것이 누군가를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것이 결정나기 전에 가능한 한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 신고하고 당사자는 고소하고 3자인 경우 노조나 동료나 시민사회단체는 고발하는 저는 이 과정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만 사고 조사부터 재발 방지 그리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없으면 우리가 법적 주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 진행과 대응까지 하는 것이 전체적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유족이 합의해버리는 과정이겠죠. 그러나 합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뒤에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언론도 특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가 이제 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있는 거고요. 가장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쫙 연락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훈련이 안 돼 있어서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오송참사 말씀드렸잖아요. 오송참사가 매뉴얼에 이게 쫙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과 여러 산별들도 이거 산재 발생하면 어떻게 어디로 연락해라? 그 다음에 뭘 올려라 이거 다 아마 지침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하는 노조도 있고 안 하는 노조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이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민재해의 경우에도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이 다 있어서 있으면 이 담당에 어디로 연락하고 제대본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있거든요. 하나도 가동이 안 돼요. 그러면 노조는 그냥 노조라는 이유로 조직 체계니까 되겠지? 행정기관이 조직 체계가 얼마나 더 잘 돼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되게 아주 작은 사건부터 우리가 해들어 가봐야만 이건 훈련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상적으로 과연 사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조가 평소에 어떻게 활동했는가가 절반을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건 저는 조합원 비상연락망을 노조가 있다면 노조는 꼭 그걸 갖춰라. 그러니까 조합원 연락처는 있죠. 조합원 연락처는 있는데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면 이제 유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경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회사에서 만약 산재가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 이런 것 정도는 노조가 조금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회사는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가족들 연락처를. 그래서 회사가 바로 직방으로 연락해서 유족을 따로 만나거나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종합원들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고 그 다음 이런 상황이 될 때 가능한 비상연락망으로 잇따라면 유족 담당을 노조에서 꼭 배치해야 된다. 다 피하고 싶겠지만 이 담당이 혼자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유족과의 소통이 너무 여러 사람이 해버리면 유족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 끊임없이 그분의 상태도 확인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들을 쭉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중지 범위와 기간들도 정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회사와의 협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 발생하자마자 노조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려면 노조가 사실은 현장의 상태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당장 현장 가서 현장 체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확보는 다 이런 것들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노안 모의를 하든 산업 모의를 하든 해서 회사로부터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노조가 없는 경우가 우리가 되게 더 난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노동부나 경찰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땐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유족한테 꼭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다들 민주노총이나 어디 노조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싫어하는데 다수가 그렇죠. 우리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럴 때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다라면 그렇게 같이라도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뭐 당신들을 도와주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이러저러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거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이 더 필요하신지 또는 지금은 정신이 없으실 테니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이 장례식장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머무는 것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익스프레스 38명 돌아가셨을 때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제가 사고 현장을 갔거든요. 가서부터 사실 제가 이제 거기가 이천이니까 1박 2일씩 하면서 일주일에 절반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족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유족들의 마음을 열고 같이 투쟁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때는 이 다수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회사가 빨리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확 결정이 돼요. 그래서 누가 초기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럴 때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 우리 역량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대응해야 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응하는가에 대한 목표를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2월 달에 그 영월에서 한일 시멘트인가요? 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고가 있어서 사망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노조가 있어요. 정규직 노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 소속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갔는데 현장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따려고 해봤더니 자기네 회사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근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분이 일용인 노동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일용이면 그럴 수 있겠네. 그 이전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협착사고라 그랬잖아요. 네 분이 한 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이분이 작업하는지 모르고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서 협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현장에 들어가던 작업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이고 작업한 사람이 잘못했네. 락을 걸어놨어야지. 락 안 건 사람이 문제지.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근데 그분이 일용직이었다고 하는데요. 일용직이면 몰랐겠네. 그게 뭐냐면 그게 뭐 한국노총이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일용 노동자들에게 그날 어떤 것들이 위험하고 사실 일용 노동자라고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일용 노동자는 그걸 모를 수 있지. 아이고 안타깝네.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사건들에 우리는 우리가 대응하는 목표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런 게 우리의 사고에서도 문제다. 우리가 현장의 체계에서 이런 게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플랜트 노동가가 아마 지역에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용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안으로만이 아니라 바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응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목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조건과 상황에 맞는 것이 필요해요. 베스트가 이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베스트만 생각해요. 근데 모든 것에 다 베스트가 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상으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대응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냐? 결과가 보상이지 그 과정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도 최선의 목표는 있지만 과정에서 그건 계속 재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한 이 마지막이 안 되면 괜히 이거 뭐 보상금만 올려주는 거지. 알아서 하겠지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 보상금을 올리는 그거조차도 저는 투쟁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보상금이 올라갔어요. 유족들에게. 저는 그것도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만 가는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발씩 가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나 요구와 안전한 노동을 위한 요구가 동일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의 균형과 우리의 어떤 역량에 맞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피해자들 얘기했는데 이 피해자들 내에도 그래서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율이 노조는 정말 잘 알고 있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더 잘 알아. 상급단체 더 잘 알아. 유족 현장 동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건 누군가가 제안하고 끌고 가는 방식이 사실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다 합의했다고 합의해서 조율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아주 가끔은 혹시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어렵지만 아침 저녁 회의를 하든지 뭔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끊임없이 설명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엄청 공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 설명의 노동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간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하거든요. 얘기 들은 대로 유족 없는 투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월에서의 시멘트 회사에서의 경우, 사망사고 이런 경우도 투쟁 목표가 우리가 분명하면 저는 그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투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 따른 건데요. 그 자료에 나오면 이 앞에 것만 있을 텐데 이게 요건 종이로만 된 회사가 낸 사과문이에요. 동방인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3주기가 됐다는 평택각 이선호님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원청회사에서 사과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게 싫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요 이동호님의 명복이 빕니다 하는 여기는 동국제강이라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네 그때 우리가 합의하면서 요구했던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몇 개 신문사에 내라. 근데 합의할 때 몇 개 신문사에 일면에 내라 또는 몇 개 신문사에만 내라.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이런 게 우리의 역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홈페이지 내는 게 누가 보냐라고 할 수 있지만 회사로서는 되게 껄끄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데 하지 말고 그냥 회사 정문에 사과문 붙여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을 하시면 된다. 내용도 다 달라요. 보면 사과합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어디는 사과 절대 사과 문구 안 쓰는 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하나는 여기가 이제 DL-ENC 했는데 여기는 그룹과 DL-ENC 본사와 하청회사 세 개가 다 들어간 사과문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한 개하고 경향인가 두 군데 네 개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면을 요구하지 않았던 여기에는 이주노동자 사고였어요. 이주노동자 죽음에 대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그래도 신문에는 내라 라고 하여 이렇게 실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낸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투쟁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그 이주노동자 사고 이후에 회사가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여기까지만 우리는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면 된다. 근데 그 과정에 유족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 과정 유족들도 함께하는 주체입니다. 그 유족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가는 우리의 투쟁 과정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유족분들을 가장 먼저 찾는 게 노조이기보다는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장이거든요. 당연히 전문가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헤맬 때 그들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가서 아유 변호사 찾아봤자 그들은 법률적인 것만 해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다른 사안이 있을 때
그분들이, 그 유족분들이 선임한 노무사랑 같이 만났어요. 같이 얘기를 해도 돼요.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굳이 처음부터 그게 아닙니다를 반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반복 설명이라는 얘기. 투쟁하다 보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럴 때 가셔야 해요가 아니라 가실 수 있냐가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가 언론 인터뷰가 너무 필요해 지금.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필요하고 진실을 알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있고 더군다나 무력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 그 무력감이 사실 움직이는 발을 굉장히 많이 잡기도 해요. 그런 상태임을 사실 우리는 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갔을 때 회사는 분명히 거짓말 할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유족분들을 만날 때는 회사에 대한 비난이나 뭐 힐책이나 원래 회사 나쁜 놈이요가 아니라 발생한 재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의 몫은 유족의 판단입니다. 사실 김영균 투쟁이 시작했던 것도 그런 거잖아요. 회사가 용균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 회사는 언제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리가 보기엔 정말 문제가 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걸 유족분들이 직접 판단하기 전에 굳이 선을 막 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의 판단이 이때는 정말로 끝까지 싸워야지 싶다가 다음날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노조도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맨날 말이 달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같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어디까지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가끔은 같이 가다가도 유족분들이 별도로 회사를 만나서 합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합의를 하시게 되면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가족들 내에서도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족들 문제에는 직접적으로 가능한 노조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 정도만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좀 설명할 때는 장례나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장례를 못 치르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 장례를 끝까지 못 하는데 빈소를 차려도 되나? 이런 거? 합의를 해야만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부검 난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다 끝까지 안 되면 산재 신청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유족분들은 다 잘 몰라요. 우리도 배우고 해서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설명들을 사실은 좀 해주셔야 돼요. 진상규명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절차나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사망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아까처럼 38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다수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족들 간, 그러니까 한 가족이 아니라 14명의 14명의 유족들 간의 이 지지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그분들 간에 서로 연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연락처들을 최대한 확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14명의 14분 중에서 누가 유족의 대표가 되는가가 이후 투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유족 대표가 자꾸 바뀌었거든요. 여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존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똑같은 피해자이긴 하지만 감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내 가족은 죽었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살았어요. 그랬을 때 유족이 느끼게 되는 양가적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생존자의 경우에도 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책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중개제 대응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이주노동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은 감정과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통역해준다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달아놓은, 아마 페이지의 색깔도 제가 좀 다르게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생존자, 목격자, 부상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 불안감, 고립감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오송 참사 생존자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게 내가 가지는 가장 큰 트라우마라는 거. 남들이 아이고 상태 괜찮네. 근데 건강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 다른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했을 때, 요거는 이제 다른 산재 기사였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다 보면서 그 사고 그거 왜 못 잊어? 네 부모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런 충격과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합의가 투쟁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남는 과정이 있죠. 추모의 과정도 있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사건을 재사회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재판하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과정이 우리 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보여주는 거고, 재판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기준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재판할 때 대응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재판할 때 참관 계속하고.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도 신청하고 의견 진술도 내고, 그 다음에 소송 기록도 열람하고, 그리고 그거 언론에 계속 기고도 하고, 필요하면 피켓팅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재해가 왜 발생하게 됐는가를 다시 사회화시키고 확인시키는 것. 그리고 재판에 가면 처음에 다 뭔가 서로 얘기할 때, 합의할 때는 인정했던 회사가 그때 가면 다 완전 쌩까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했던 사고조사의 출발, 그게 그때 잘 돼 있어야만 재판 가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제가 되게 다른 걸 봤는데, 저희는 열람 복사기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끝까지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고발 이런 걸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만약에 유족이 합의하실 경우에는 마지막 마지노가 저는 유족이 회사에 대한 처벌 불원소를 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꼭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요거는 일반적 절차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조사부터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앞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제가 쫙 다시 써놨어요. 마지막 요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특별한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앞에 다 했던 얘기고, 요거 하나만 아마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재해조사 보고서. 안 준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우리가 했던 사고조사 내용이 재해조사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영민 투쟁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 가면 증거 자료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소고발돼서 수사 과정에 주체가 되면 우리 경찰 항의면담 이런 거 하잖아요. 항의면담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참고인이 되는 거예요. 저 참고인 하겠습니다. 해서 참고인 조사를 직접 받아야 해요. 그러면 이게 기록으로 남아요. 그럼 이게 재판에도 다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얘기가 뭐 검찰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고조사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수사 재판까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제 진상규명해라, 제대로 배보상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하는 첫 번째가 사고조사예요. 진상규명이 돼야 누가 책임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배보상을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가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뭐 특히 시민제회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고조사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모든 죽음이 사회적 투쟁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 죽음들이 남기는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맞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화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것인가는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남겨진 몫인 것 같고요.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제대로 된 사고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누군가 처벌하려고 수사 때문에 수사에 더 잘 필요해서 사고조사,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은 나아진 삶이라고 하는데 이 현재를 만든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 그 죽음을 누군가는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사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현재를 다시 바꿔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7분을 넘겼습니다. 죄송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